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금요일 미스터마켓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 부동산 얘기 각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조회도 없는데 자꾸 부동산 얘기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상승 반전이죠. 부동산원의 공식 통계 기준으로. 자,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03% 올랐습니다. 뭐 사실 뭐 0.03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전을 했다 이런 건데 정확하게 작년 5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작년 5월 말 이후 진행된 51주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 어떻게 정확하게 1년 만에 딱 플러스 반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 하락 그 추세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가파르고 얼마나 가파르게 다시 상승 반전하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저거 보시면 약간 2020년 3월달에 그 주가 하락과 주가 상승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돼 있다고요? 거래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는다는 거죠. 저거 보시면 2022년 10월에 서울 아파트가 559채 거래됐어요. 한 달에. 저게 거의 구에 10건. 거의 유동성이 없대요. 한 구에 그리고 한 50 우리 동네에 거의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라는 거죠. 저게. 근데 저게 평년이 한 7천여 건 정도 되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게 월에 한 7천여 건 정도 되는데 지금 3천여 건까지 올라왔으니까 평년에 한 반 정도 그 정도 회복이 됐다 이런 건데 그리고 왜 저렇게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됐고 금리 인상의 종착지가 어딘지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돈을 빌려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가계의 가장 문제가 가계부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그 가계부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금리냐 아니면 변동금리냐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올랐어도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은 I don't car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실물 투자 수요라는 게 급속도로 냉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집을 유지할 수 없는 부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에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겹쳐지면서 낙폭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낙폭이 강했던 데들도 대부분 그 영끌이라고 하나요? B2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던 지역, 서울 지역으로 기준으로 노도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지역들 또 강서, 은평, 구로 외곽 지역들이 더 많이 빠졌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다시 완화되는가? 그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을 멈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전날 기준으로 얼마냐? 3.71에서 5.10으로 집계가 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3.97에서 5.37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최저 기준으로 올 초에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5% 초중반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얼마라 그랬죠? 3.7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거의 1% 중반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락 낙폭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연착륙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포함해서 다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만은 정부가 굉장히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냈죠. 예를 들면 15억 이상 대출을 금지하던 거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금리의 상승이
멈췄다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시중은행의 금리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앞으로. 그죠? 네.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수급만 놓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으신데 경기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야 이거 완전 데드캣 바운스라니까. 예.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에 김기현 대표도 그런 얘기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아파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건데 상승 반전한 데를 보면 서울, 인천, 세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도 낙폭이 더 여전히 의미 있어 보이는 데는 대구, 부산, 울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세종은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다가 가장 많이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드를 하는 데고 사실 인천 같은 경우도 송도를 비롯해서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이 빠졌다. 예, 반토막 났다는 뭐 실거래가 반토막이 맞냐 아니냐 화제가 됐던 이 데가 주별이에요, 주별. 네, 주별. 네. 네, 그래서 이게 지난주보다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서울이 이제 반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낙폭이 줄어들고 상승 반전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이런 쪽에 오히려 조금 매기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전국 단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부진한. 근데 청약 시장, 신규 공급 시장에 대한 기사가 또 바로 하나 떴는데 이런 거예요. 미달 울산, 부산, 인천 시흥 청약 찬바람. 물론 이제 일부 단지는 가격이 합리적인 단지들은 청약이 여전히 잘 돼서 완판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청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냉풍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값이라는 건 사실 안정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급등도 급락도 경제에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사실 집값이 안정된 기간이 있었나? 네. 급등 아니면 급락을 했던 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급락이라는 게 사실 지표로 나타나는 거. 0.3% 내렸습니다. 이런데 이 0.3%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주간 단위의 하락폭이 현장에 가보면 거의 매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표와 사실 현장의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데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은 사실 경기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우에 주택시장, 거주용 주택시장이라는 게 사실 경기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모양새가 있긴 있는데 네. 실제로 하반기에 만약에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늦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더 낮으면 과연 우리가 아까 가처분 소득 얘기도 하셨는데 집을 살 엄두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과 가지지 않은 분들의 정서의 차이가 워낙 심하고 또 우리는 집을 무조건 한 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애착감이 훨씬 더 강한 네. 나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52주 만에 서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동산은 이제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왜? 네. 여론 안 좋습니다. 왜? 뭐 미분양 니네가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오른다고 해서 또 누구랑 결탁한 거냐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좀 네거티브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그렇잖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그런데 왜? 경기를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냐. 왜 집값 올리려고 이렇게 애쓰냐. 아이고야. 그런 건 아니고.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별로 애착이 없는 사람인지 뻔히 아시죠. 근데 그 전에 내려갈 때는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주택 시장에 아예 접근을 못했어요. 이게 완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사도 못 가고 공급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주다 보니까 거기서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도 거래량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주택 거래가 그냥 아예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이사도 못 가고 전학도 못 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부동산을 가격이나 뭐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의 시장의 안정이라는 거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건수도 한 팀이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왜 가면 권수로도 저 빚에서 집을 샀고 저도 집을 한 채 있고 없죠? 권 팀장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아? 예, 작습니다. 작아요. 작아요. 뭐 은행집이지 은행집. 많이 작아요? 예, 많이 작습니다. 저도 집 있어요. 작아가 있다 이거죠? 네, 평생 한 채. 이런 식으로 하신다 이거지. 저 갈게요. 빨리. 저도 50에 하나 사겠습니다. 예? 50에 50평대를 사신다고요? 아니 50살에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이네? 내년이네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네. 내년에 정프로 집 사면 팔아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그 부동산은 또 달라요. 정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뭘 달라요? 아유. 부동산 손절 친 분 아니야 이분이. 길라. 맞아. 부동산 손절도 참 드문데. 여튼 50에 한 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권수르 팀장님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월요일에 보냈어요.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